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소화 있었고요. 생물의 구성 단계 하시면 우리 이거는 저번 주에도 봤었죠. 그리고 요거는 설마 안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되고 조직 모여서 기관되고 동물에서는 기관 모여서 기관계 되고 그 다음에 개체된다 까지 이야기했었고, 우리 사실 세포의 정의 저번 주에 확실하게 안 나왔었는데 우리 이때도 배웠어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정확하게 배웠었고, 여기다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추가해서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까지는 다 알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영양소도 배웠었어요.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는 거 있었어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 뭐 있었어요? 유기물 중에서 뭐 있었어? 탄단지 있었죠, 그쵸? 우리 이거 3대 영양소라고 했었고 탄단지 있었어요. 뭐 나머지 특징이나 뭐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기억하는데 혹시 얘네 에너지를 그래서 얼마나 냈었는지 숫자 기억나세요? 칼로리? 1g당 몇 킬로칼로리였는지? 0.4. 그냥 4였어. 그냥 4였어. 4 맞아. 그리고 4 그리고 9였어요. g당 킬로칼로리 요거였고요. 지금 빠졌긴 한데 요거 사실 생명과학 1까지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449 한번 기억해 주시고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기염료랑 바이타민이랑 물은 에너지원으로 안 쓰인다 했었어. 그래서 무기염료 하시면 종류 보시면 여러가지 원소 이름 그대로 나와 있으면 요거 무기염료로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요거 있었고 수용성 바이타민 따로 있고 지용성 바이타민 따로 있다. 요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여기 영양소에 들어갔었어요. 그쵸? 요거까지는 옆에 읽어보시면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영양소 검출 용액들 기억하실까요? 요게 다시 나왔어요. 원에서 사실 빠졌었는데 완자에 다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완자에는 지방은 빠져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 기억을 할게요. 색깔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말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청藍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고요.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요때 가열해 주셔야 돼요. 가열을 안 해도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열을 하면 훨씬 빨리 일어나서요. 가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검출할 때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1% 황산구리 수용액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요거 합쳐서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두 글자였는데 땡땡 용액이라고 했었고 뷰렌 용액이라고 했어요. 뷰렌 용액하면 이거 단백질 검출하는 거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백질 검출하는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 검출할 때는 저 수단쓰리라는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선홍색으로 바뀐다 까지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하면 베네딕트 용액 우리 포도당 검출로 배웠어요. 그쵸? 근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옆쪽에 나와 있는데 엿당이랑 과당도 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뭘로 바꾼다고? 포도당 아니었어. 뭐였어? 엿당으로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그쵸? 엿당으로 바꾼 것도 그 엿당도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설탕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할 수가 없어요. 설탕은 안 돼요. 자,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밑에 뷰렌 용액 뭔지 나와 있고요. 됐을까요? 요거 4가지 다시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화계로 넘어갈 거야. 자, 소화라는 거 왜 했었어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했어? 영양소 우리 어디다가 쓸 거야? 녹말 같은 거 소화시키면 어디다가 쓸 거야? 결국 포도당 됐잖아. 세포호흡 하는 데 써야지. 세포호흡은 누가 하는 거야? 세포가 하겠죠. 그치? 세포가 할 거 아니야. 그럼 세포가 그 포도당 가져와야 되는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라서 크기가 너무 커요. 세포가 걔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크기가 작은 포도당으로 바꿔서 세포가 직접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화하는 거였고, 그래서 세포에 흡수하려면 영양소 크기가 작아야 돼서 소화하는 거였다. 이거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 효소도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기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식 먹었어요. 처음에 입으로 들어갔죠?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뭐예요? 소화액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침이요. 침. 얘들아 침 나오죠? 이게 입에서 침 나와요.
자,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는 뭐였어요? 이게 아밀레이스였어요. 아밀레이스의 역할이 뭐였어요? 응? 단맛이 나. 맞아. 아밀레이스 때문에 단맛이 나는데 왜 단맛이 났어? 녹말을 방금 얘기했잖아. 뭘로 바꿨다고? 엿당으로 바꿨다고. 고등학교 생명 수준에서는 포도당으로도 바꾼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녹말을 엿당으로 바꾼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입에서 녹말 엿당으로 바뀌었고 식도 타고 넘어가는데 식도에서는 소화액, 소화효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갔어요. 자, 위에서 나왔던 소화효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소화효소. 소화액은 일단 위액이라고 할 거고요. 소화효소. 맞아요. 펩신이 있었어요. 펩신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누구를 분해했었어? 맞아요. 단백질이야. 좋아. 단백질 분해하는데요. 우리 그냥 단백질을 더 작은 단백질로 바꾼다라고만 배웠거든요. 사실 이름 있어요. 이름 있는데 우리 안 배울 거고요. 그냥 단백질을 쪼개서 좀 작은 단백질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펩신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소화효소 온도랑 pH. 쟤는 pH 영향. 그래서 뭔데? 끄덕끄덕이 아니라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 이야기했었어. 염산의 도움이 필요해요. 펩신은요, 그냥 있으면 불활성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불활성화 폼인데 염산이 있으면 pH가 맞춰지면 펩신이라는 활성화 폼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염산 도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그럼 염산의 역할은 뭐 있었을까? 첫 번째는 뭐겠어? 일단 누구 돕는다? 펩신을 돕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은 뭐였을까요? 염산이 있으면 거기서 세균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겠죠? 그래서 우리 살균 작용 이야기했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되고 나서요. 소장으로 넘어갈 거야. 소장에서는 사실 세 가지 나왔었어요. 기억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쓸개즙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쓸개즙에 소화효소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요거는 기억이 나면 안 돼요. 없었거든. 없었어. 쓸개즙에 소화효소 없었어.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외웠냐면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라고 나왔었어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정도로 나왔을 거고 요게 첫 번째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자액이 나왔었어요. 여기 이자액에는 소화효소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공간이 될지 모르겠네. 자, 뭐 나왔었는지 기억날까요? 첫 번째는 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야. 두 개밖에 없네. 둘 중에 하나야. 아밀레이스. 이자액에 첫 번째 아밀레이스 들어있었어요. 자, 아밀레이스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녹말을 엿당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거. 라이페이스. 맞아요.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 뭐 했어요? 단백질 아닌 지방 둘 중 하나겠지. 누구였을까? 지방이었어요. 맞아요. 지방 영어로 리피드죠. 그 라이. 지방이고요. 지방을 뭘로 바꿨는지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두 가지로 바꿨었어. 지방산이랑 이름 좀 길었던 거.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을까? 녹말 녹였고 지방 녹였으니 이제 단백질일 텐데. 트립신. 맞아요. 트립신. 자, 트립신은요. 펩신이 녹여놓은 요 작은 단백질을요. 더 작은 단백질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었어. 이름이 있지만 배우지 않아요. 더 작은 단백질로.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소장에서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가 써보자. 그 소화액이다라고 하면 장액이라고 이야기도 하겠는데 일단 소장에 소화 요소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요, 탄수화물 소화 요소라고 그냥 배웠을 거야.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안 배워요. 뭐 옛날 마더텅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옛날 마더텅은 안 배우는데도 굳이 나와 있긴 했어. 탄수화물 소화 요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녹말을 아직 엿당까지만 바꿨었죠. 녹말은 다당류고 엿당은 이당류거든요.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 요소도 나와요. 얘도 이름이 있지만 배우지 않아요. 자, 아직 단백질이야. 아직 단백질인데 저 작은 단백질을 이번에는 끝까지 분해할 거야. 그럼 뭐 돼요? 네 글자. 아미노산. 아미노산까지 분해해주는 거 이 친구였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뉘었고 녹말, 포도당까지 왔고요. 단백질, 아미노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 소장에서 소화 단계는 끝나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소화 효소에 탄수화물 소화 요소와 단백질 소화 요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장액이라고 할 건데 장액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굳이 안 썼고요. 이 소장에 소화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배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소장에서 지금 소화 단계는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쓰려면 흡수해줘야 되죠? 흡수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나요? 소장일까 대장일까? 항문은 아닐 거 아니야. 소장이야 대장이야? 소장이었어요. 소장에서 흡수, 소장의 융털. 들어봤던 기억 있죠?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 일어났었고요. 그거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좀 이따 볼 거고, 그거 하기 전에 그 뒷페이지에 있긴 한데 그럼 그거 말고 이 쓸개즙이라는 거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까지만 나와 있었잖아요. 혹시 쓸개즙이 뭐 했는지 기억나요? 지방이라는 게 사실 요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이어 붙어 있는 거야. 숫자 대충 그린 거 아니고 3개 붙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쫙 붙어 있는 게 지방이거든? 근데 우리가 쓸개즙은요, 이거를 그냥 요 정도로 끊어주는 역할만 해요. 그니까 지방은 그대로 지방이야, 얘는 아직. 지방인데, 근데 요 친구가 다 분해되고 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모노글리세리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몇 개 떨어졌겠어? 2개 떨어졌겠죠. 지방산은 2개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쓸개즙은 소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요거 좀 쪼개주는 거야. 그냥 우리 치아처럼. 그래서 그냥 쪼개주는 거라서 우리 소화효소가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이라는 걸 실제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화학 반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화효소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소장에서의 소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혹시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쓸개즙은 일단 어디 들어있을 것 같아? 아니, 쓸개에 들어있겠지. 들어있는 건 쓸개에 들어있어요, 얘들아. 자, 얘 생성되는 게 간이고요.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쓸개에서 찾았으니까 쓸개즙이었는데 처음에 알고 봤더니 쓸개에서 만들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든 다음에 쓸개에서 저장되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을 땐 쓸개에 있으니까 쓸개즙이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쟤는 소화효소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액은 당연히 이자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효소까지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지워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찾았었다고.
그리고 그거 생명과학에서도 사실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올해는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하면 얘네가 사실 몇 개씩 붙어있는 게 이름이 있긴 한데 우리 펩신이 하는 역할은 저 단백질을 그냥 끊어주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 여러 개 붙어가지고 만들어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작은 단백질이다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트립신도요 아직 아미노산까지 안 쪼개졌잖아. 여기까지 쪼갰죠. 그래서 더 작은 단백질로 바꿨다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까지 아미노산까지 쪼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는 아미노산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여기는 이름 붙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배우지 않아요. 이름은 있지만 오케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흡수는 어디서 되느냐? 소장의 융털에서 된다 했었고요. 배우면서 소장 안쪽에 주름이 많은데 그 안쪽에 또 이렇게 융털이 하나하나 나 있는 거였어. 그치?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넓다라고 했었지? 표면적이 넓다라고 했고요. 생명에서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면 뭔가 효율적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효율적인데 흡수하려고 하는 지금 융털 있는 거죠? 그러면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융털을 반으로 잘라보면 안에 모세혈관 들어있었고요. 암죽관 들어있었어요.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영양소 들어갔었고 암죽관으로는 지용성 영양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 뭐 있죠?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지용성은 그럼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리드. 무기염류는 대부분 수용성 영양소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있고 지용성 있고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비타민은 요로 흡수되는 것도 있고 요로 흡수되는 것도 있어요. 좀 달라요.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다른 반에서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 너네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 안 거쳐? 간을 거쳐 안 거쳐? 기억이 날까요? 간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간을 안 거친다 했었는데 여기 어디 있을걸? 여기 있네요.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요. 지용성 영양소는 간을 안 거쳐요. 그래서 저 모세혈관에 흐르는 건 뭐겠어? 뭐가 흐르겠어? 피가 흐른단 말이야. 여기는 혈액이 있어요. 간 거쳤다가 신장으로 이동하고요. 저 암죽관에는 우리 림프액 들어봤죠? 그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암죽관이라는 게 이게 쌀죽이라는 뜻이야. 미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뿌연 액체가 흐른다고 암죽관이라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림프액이 흐르는 거고 얘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이동할 거예요. 요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은 주로 물이 흡수된다. 그래서 영양소가 소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은 아니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계까지는 이야기가 끝났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너넨 쭉이 아니구나. 나는 쭉 넘어가면 순환이야. 순환계. 자, 순환계다라고 하면 심장이랑 혈관, 혈액 이걸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리고 요 순환계라는 건 그 피가 순환하고 있어서 우리가 순환계라고 하는데 자,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심장,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있었어요. 심방이 뭐였어? 어떤 곳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붙였지? 위쪽 말고요. 심방을 왜 심방이라고 붙였죠?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심실은요? 혈액이 나가는 곳이 심실이에요. 첫 번째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네 봤을 때 오른쪽에 좌심방, 좌심실이었던 이유 기억하세요? 맞아. 내가 요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그린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이 그림 그려놓으면 오른쪽에 있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사람 수술할 때 사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형태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수술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인체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온몸 순환 경로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넷 중에서? 좌심실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무슨 혈관? 대동맥으로 갔어. 대동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온몸에 모세혈관 돌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대동맥이었으니까 이번엔 대정맥으로 들어와요. 그
그 다음에 돌고 와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심방으로 들어왔었어. 오케이?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심실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우심실에서 이번에는 폐순환할 거라서 폐동맥 타고 가서요. 폐에 있는 모세혈관 지나서 그 다음에 폐정맥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혈액이 좌심실로 가서 다시 온몸 순환 일어나는 거였어요. 요 순서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심방이랑 심실은 이어져 있고요. 좌측이랑 우측이랑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끊어져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선천성인 신장 기형이에요. 오케이?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막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판막은 뭐 하는 거였어? 역할이 뭐였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거였어요. 역류하는 걸 막는 거였어.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갔다 동맥으로 가야 되거든? 요 사이에 판막이 있었어요. 심실에서 심방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심실이랑 동맥 사이에 요것도 판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혈관에 판막 한 군데 있었는데 혹시 어디였을까요? 동맥일까 모세혈관일까 정맥일까? 3분의 1이야. 근데 모세혈관은 아닐 것 같잖아. 그럼 이제 2분의 1이야. 정맥이었어요. 기억 안 나? 정맥에 판막이 있었어. 그래서 판막 하시면 심방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이랑 동맥 사이, 그 다음에 정맥 안쪽에 있었어요. 잠깐만 이따가 요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혈관 3가지 나와 있어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있는데 동맥은 무슨 혈관이야? 심장에서 나가는 거.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정맥이에요. 얘네는 혈관이야. 오케이? 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있는 그물처럼 가느다란 혈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여기 너네 그림 그때 자세히 안 봤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세포 한 층이야. 그치? 한 층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세포 한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이동하기 되게 쉬웠던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뭐 기체라든지 영양소들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영양소랑 노폐물의 교환까지 일어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동맥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했어요. 왜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요 심장에 보시면 요 두꺼운 부분 이거 다 근육이에요. 다 근육이라서 심실은 힘이 되게 좋아. 특히 좌심실의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힘이 되게 좋은데 얘가 꾹 누르면 압력이 발생했겠지. 그래서 동맥은 그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맥 같은 경우에는요. 벽이 얇고 탄력성이 약하고요. 여긴 혈압도 약해요. 그래서 혈압이 약하다 보니까 일자로 쭉 흐르기가 힘들어서 그거 막으려고 군데군데 판막이 있었던 거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혈관 특징 비교도 한번 했었는데 혈관 벽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모세혈관이 제일 얇겠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혈압은요. 동맥이 제일 높고 정맥이 제일 낮아요. 혈압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심장으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해서 혈압이 발생하는 거니까 멀어질수록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맥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제일 멀지. 그 나가는 그 심실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리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요. 동맥이 제일 빠르고요.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거든요. 요거는 고속도로 저기 한 10차선 뚫려 있는 데랑 골목길이랑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지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10차선 쫙 뚫려 있으면 빨리빨리 달리겠지. 그게 동맥인 거고 골목길에선 차가 많아도 느려지죠? 모세혈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혈액은 혈장이랑 혈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혈장이 뭐였어? 혈장은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액체 성분이 혈장이고요. 세포 성분이 혈구였어. 그래서 저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들이 저 혈장 속에 녹아서 움직일 수 있어. 그 다음에 혈구는 세포 성분이 있었는데 3가지 배웠었어요. 그게 뭐였죠? 밑에 나와 있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백혈구가 제일 컸었고요. 혈소판이 제일 작았어. 제일 많은 건 누구였어?
적혈구가 제일 많았어요. 바글바글하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적혈구가 빨간색인 이유가 뭐였죠? 안에 뭐가 있다? 헤모글로빈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할은 적혈구의 역할이 뭐였을까? 산소 운반이었어. 그 다음에 혈소판은요? 맞아. 혈액 응고작용. 혈액 응고.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 뒤에서 백혈구 다시 나올 건데 우리 식세포 작용으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식세포 작용이다 하시면 요 식균 작용 떠올리시면 돼요. 됐죠? 됐고 크기 됐고요. 그래서 혈액의 기능까지 우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혈액순환이 있었어요. 요 혈액순환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동맥혈이 무슨 뜻이었지? 산소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산소가 많았고요. 정맥혈은 산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온몸한테 산소를 줘야 되잖아. 요때 흐르는 게 동맥혈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산소 줬으니까 산소 이제 없죠. 그래서 정맥혈을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폐로 갈 때는 산소가 적은 거 가지고 갔으니까 폐에서 내가 숨 쉬었을 때 산소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산소들 받아오는 거고요. 우리 요때 이산화탄소 받아왔을 거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내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동맥혈 돼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온몸 순환하는 거고. 요거였죠. 그래서 얘를 가로로 이렇게 나누면 아래쪽이 동맥혈 흐르는 부분이죠. 위쪽이 정맥혈 흐르는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환을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순환, 폐 순환으로 이렇게 갈라줄 수도 있고, 동맥혈이 흐르는 파트랑 정맥혈이 흐르는 파트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동맥혈, 정맥혈이요. 용어가 좀 바뀌어서 동맥피, 정맥피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동맥피, 정맥피래요. 그리고 저 폐순환도 허파순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폐는 앞으로도 폐라고 할 거예요. 왜 허파순환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바꿨대요.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시면 넘어가시고,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호흡 나올 거예요. 호흡. 자, 호흡계인데, 일단 호흡계 구조 보시면요. 코 있고요. 기관이 요 길이죠. 그 다음에 기관지 있는데, 기관지는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작게 갈라지는 애들도 다 기관지예요. 기관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안쪽에 폐포 있었어요. 요거까지 기억났을까요? 그 다음에 폐포를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고요. 됐어요? 그거 기억났을까요? 그 다음에 폐포에서 내가 숨 쉬면 폐포로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받으면 내가 날숨 내쉬면 폐포에서 밖으로 숨 나가는 거였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관을 숨관으로 바꿨고요. 기관지를 숨관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 하면 숨관가지염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숨관가지래. 그 다음에 폐포도 바뀌었어요. 허파과리. 근데 놀랍게도 폐는 폐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 너무 화가 나. 그리고 기체교환 된다고 배웠잖아. 허파과리로 바꿨으면서 기체교환은 가스교환이라고 한다니까? 그건 또 영어로 바꿨어. 그래서 이거 이제 가스교환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심지어 물화생지 중에 생명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구조화 기능 이제 다시 안 할 거예요. 대충은 알고 계실 거고, 이거는 안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안 나오고요. 대신에 이거 폐포도, 그러니까 허파과리도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요 얘기 우리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요거 우리 쭉 배웠었는데 다시 안 나와요. 다행히. 요거 다시 안 나오고요. 근데 너네 이거 지금 다시 보시면 진짜 너무 당연해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르막 내려가면 요 가운데 흉곽 부피 당연히 커지겠지. 부피 커졌으면 압력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지. 폐에 따라서 커져.
폐 압력 낮아져. 안에 압력 낮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의 원리는 다시 나와요. 뭐였죠? 이 페포랑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의 원리가 확산이었어. 그쵸? 그래서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 줄 거고요. 모세혈관에서 페포로는 이산화탄소 줄 거고.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우리 확산 통합과학에서 배웠는데 에너지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썼었죠. 확산 그래서 요거 에너지 소모 안 하는 거였다. 우리 다음 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물질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소모 안 하는 거 확산 있다. 한번 기억해 줄게요. 됐죠? 그래서 뭐 정맥혈에서 정맥혈 되는 거, 정맥혈에서 정맥혈 되는 것까지 쭉 이야기 다 했었고 요거 우리 순환계랑 연결해서 공부하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배설계 있어요. 자, 배설계 하면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배출이 나서 소화계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소변이 배설계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있었는데 탄수화물이랑 지방 분해되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랑 포도당 탄수화물이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뭐겠어? 물! 그치? 이산화탄소랑 물 나온다고! 이산화탄소랑 물 나온다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C랑 H랑 O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네는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는 거였고 얘네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암모니아까지 나오는 거였어요. 기억날까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되면 독특하게도 암모니아 나오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가요? 어떻게 배출돼요? 날숨으로 폐에서.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로만 나갈 거고요. 오줌으로 안 나가요 당연히. 그치?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일단 확실하게 오줌으로 나가. 배설계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폐로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요. 나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밖에 나가서 오늘은 덜 춥나? 내일 추워요. 내일 밖에 나가서 숨 내쉬면 뭐 나와요? 입김 나오죠? 입김이라는 거 그거 물이잖아. 그치? 내 몸에서 나온 수증기가 차가우니까 물로 변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폐에서도 물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간다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요 암모니아 요소 그리고 이런 요산이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암모니아라든지 요소 같은 요런 친구들 우리가 질소 노폐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추가적으로 요소가 뭐예요? 요소가 암모니아 가지고 만든 물질이에요. 새로운 물질인데 얘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나 이거 지금 문제를 낼 건데 그럼 나 문제를 내고 얘기해줄게. 자,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었대 간에서. 그럼 저거 물질 대사일까 아닐까? 이름이 다르니까 일단 암모니아랑 요소 다른 거니까 새로운 물질 생성됐으니까 화학 반응 맞죠? 화학 반응이니까 물질 대사 맞아요. 간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럼 효소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이화작용이야? 우리 암모니아 분자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뭐로 쪼갤래? H2랑 NH? 그 진짜 대답이 있었어. H2랑 NH를 어떻게 쪼개? 공부 안 할래 진짜. 안 되겠죠? 그러면 요소가 뭐겠어? 더 클 거야. 동화작용이에요. 이거 동화작용이라는 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소라는 거 탄소에다가 암모니아에서 있는 그 암모니아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조금 당연히 분자식은 달라지지만 암모니아 두 개랑 탄소랑 만나서 만드는 게 요소고요. 얘가 독성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산이라는 것도 질소노폐물의 예시로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요소는 보통 저렇게 오줌으로 액체로 배설하는 경우에 나오고 요산은 그 뱀 같은 거 이제 고체 상태로 질소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거든요. 뱀 같은 게 요산으로 배출하고 뭐 물고기도 요산으로 배출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질소노폐물이더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으로 배설계의 구조 있어요. 자, 그래서 콩팥 하시면 쪼개보면 겉질이랑 속질이 있었고요. 겉질이랑 속질 모두에 네프론이 있었던 거예요. 나눴을 때 표시는 나는데 네프론은 둘 다에 있어요. 자, 그래서 네프론은 뭘로 이루어져 있었어? 써 있어. 사용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늘 바뀐 게 참 많아요. 사구체를 토리라고 바꿨거든? 혹시 토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 순우리말로 실뭉치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사구체가 이게 실을 뭉쳐놨다고 사구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토리로 내가 바꾼 거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마시고 토리라고 바꿨대요. 나. 그래서 토리랑 보먼주머니랑 세뇨관으로 나올 거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일어나는 게 혹시 뭐였어? 여과 제흡수 분비 중에 여과였어요. 그 다음에 세뇨관이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 좀 일어났는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일어나는 게 뭐였을까? 이제 2분의 1이에요. 제흡수일까 분비일까? 제흡수예요. 제흡수.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게 분비였고요. 사실 요게 생명과학 1에서는 빠졌었는데 완자에 다시 나와 있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과 제흡수 분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건데,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맥이 뭐라고? 그건 동맥혈. 동맥은 혈관. 동맥혈은 피고요. 동맥은 혈관인데 동맥이 무슨 혈관이었어? 나오는 게 맞긴 했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 심장에서 나오는 거였죠. 심장에서 나와서, 그래서 콩팥 동맥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인 거야.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동맥이고요. 그러면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콩팥 정맥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들어간다 나온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동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 들어가니까 콩팥 정맥. 오케이?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뇨관에서 모여서요. 여기 콩팥 깔때기라는 데 모였었어요. 그쵸? 이 콩팥 깔때기는 빈 공간이었고요. 여기에 오줌이 모였다가 오줌간 타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트 타고 나가는 거였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요 파트가 있었고, 여과 제흡수 분비 있었고요. 여과라고 하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였어. 근데 이때 물질이 이동하는 기준이 크기였어요. 작은 애들은 지나갈 수 있었고요. 큰 애들은 못 지나가서요. 포도당이라든지 뭐 아미노산, 요소, 물, 무기염료 이런 애들 여과가 됐었고, 혈구랑 단백질이 못 지나갔어. 걔는 크니까. 혈구랑 단백질은 못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에, 그래서 지금 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흡수는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다시 내 몸을 돌 거 아니야. 그치? 이 안에 있는 혈액은 필요한 거 제흡수할래? 필요 없는 거 제흡수할래? 필요한 거 제흡수해야죠. 그쵸? 필요한 거 제흡수해야 되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제흡수할 건데요. 얘네에도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게,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전부 제흡수돼요. 그래서 포도당 나오면은 그거 당류인 거지. 그치? 근데 물이랑 무기염료는 전부 다 제흡수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제흡수될 거예요. 애초에 오줌이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제흡수된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는 아직 필요 없는 것들 다시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들 분비될 거예요. 됐을까요?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는 사구체의 압력이 보먼주머니보다 높은 거였어. 그 압력 차이로 우리가 여과된다. 요거까지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콩팥 동맥의 혈액이랑 여과액이랑 오줌의 성분을 비교하는데, 자, 단백질은 여과 돼요? 안 돼요? 여과 안 되죠? 여기 있는 여과액은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과가 안 되니까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액이랑 오줌에 없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요, 여과액에 있는데 오줌에 없어요. 왜? 맞아. 전부 제흡수. 이게 포도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좀 독특했어. 여과액이랑 혈액이랑 다 있어. 오줌에도 당연히 있을 거야. 요소 내보내려고 오줌 싸는 거니까, 그치? 자, 근데 농도가 어떻게 됐어?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훨씬 높아졌다. 이 이유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물이 재흡수돼서였어. 분기 때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고요. 재흡수될 때 물이 재흡수된단 말이야. 요소는 그대로 있는데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농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농도가 높아지더라. 물의 재흡수 때문이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배설계까지도 이야기를 끝냈어요. 마지막으로 세포호흡과 기관계 있고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세포호흡 배웠고요. 우리 이때는 영양소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쓴다 했었는데 우리 이제는 뭐 배웠죠? 여기서 나온 걸로 뭐 만든다? ATP 합성해서 거기 저장해 놓고 ATP에 어디에 저장한다? 인상결합. 그거 8글자로 하면 앞에 4글자 더 붙이면 무슨 에너지? 높다 한자로 높은 거 뭐야? 고에너지 인상결합. 그쵸? 고에너지 인상결합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ATP를 ADP랑 무기인산 하나로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실제로 쓰는 거더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과 기관계 해가지고 쭉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럼 영양소 들어왔어? 그 들어오는 것까지는 소화기에서 하는 거 맞는데 먹고 소화시키는 것까지 흡수를 했어요. 그럼 그거 운반하는 건 누가 해요? 순환계가 할 거잖아. 순환계가 운반해서 어디로 보내? 여러 가지 조직세포로 보낼 거예요. 세포로 보내주고요. 이 세포에서 세포호흡하고 나면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 나와요. 그거 누구한테 줘요? 바로? 소화기? 순환계한테 준다고. 순환계한테 주면 순환계가 이산화탄소랑 그 노폐물들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로 보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로 보내서 이산화탄소 내보낼 거고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화계를 먼저 거쳐요. 그래서 요소를 암모니아는 소화계를 먼저 거쳐요. 그래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다시 순환계 타고 배설계로 갈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갈 거고요. 물 같은 경우에 순환계 타다가 저 배설계로 나갈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호흡계로도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누가 반드시 있어야 물질들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순환계가 중심에 있어야 되죠. 순환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나머지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순환계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들의 작용을 연결시켜주는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지금 한 30분 만에 정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의 범위의 절반이었는데 우리 이제 끝이 났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까먹는 거 있거나 아니면 문제 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새로 할 얘기는 없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세포호흡과 기관계 있고요. 세포호흡으로 에너지 얻으려면 영양소랑 산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생기는데 이산화탄소랑 물은 탄수화물이랑 지방이었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어디서? 뭐가 분해될 때? 단백질이겠지. 방금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라고 했잖아. 저 암모니아, 저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거였고, 그래서 물질 공급하고 노폐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기관계가 관여한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있어요. 방금 쭉 보셨죠? 그쵸? 그걸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방금 했던 얘기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작은 창자, 큰 창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 단어잖아, 그나마 저건. 그치? 토리보단 낫잖아. 그래서 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하기 있는데 사실 요 탐구자료창에 있는 실험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실험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갈 만한 실험이라서 넘어갈 거고, 요 검출 반응 여기 지금 3가지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베네딕트용액 포도당, 엿당, 과당 다 되는데 설탕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자, 그 다음으로 요 같은 탐구 다른 실험은요. 요거는 잠깐만 보시면 요 셀로판 튜브가 그 반투과성 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쵸? 반투과성 막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녹말 용액이랑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랑 침이랑 넣어. 이게 가야. 그 다음에 녹말이랑 아이오딘과 칼륨이랑 그 다음에 소화제랑 넣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랑 증류수랑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 중에서 녹말이 분해되는 건 누구겠어? 가나다 중에? 또? 가랑 나는 녹말이 분해됐을 거야. 그리고 다는 분해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넣어놓고 보니까 이 처음에 용액 안이 청藍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었던 거야. 왜? 녹말 있으니까. 세 개가 다 청藍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랑 나는 녹말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 녹말이 옅당으로 바뀌니까 청藍색이 옅어지고 사라졌어요. 맞아? 그러면 얘네가 어디로 가냐? 녹말이 옅당이 됐으면 셀로판 막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셀로판 튜브 안에다가 가나다 넣어놓고 밖에다가는 그냥 증류수 넣어놨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 색깔 바뀌고 나서 이 증류수를 가져다가 베네딕트 반응을 볼 거예요. 이 증류수를 여기에 있었던 거 가져다가 그러면 가랑 나에서는 엿당이 빠져나왔겠지.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 반응할 거예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요 엿당이 안 나왔죠? 그래서 반응 안 한다라는 거.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 베네딕트 용액 자체가 원래 푸른색이라서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겠죠? 아, 대조군 얘기가 여기 나와 있긴 했었구나. 대조군은 나중에 하기 시작하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호흡계와 가스교환으로 나와요. 가스교환이 있는데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이야기했었고 호흡운동 이렇게 이야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교환 나와 있고요. 허파과리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가고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로 이산화탄소가 간다. 이야기 하시면 되고 순관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순환계예요. 순환계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온몸 순환 어디서 시작한다고? 심장에서? 심장에서? 여기 좌심실 그쵸? 좌심실에서 어떤 혈관? 동맥인데 무슨 동맥? 폐동맥은 허파순환, 폐순환할 때 대동맥 대동맥, 대정맥이 온몸 순환이고요. 폐동맥, 폐정맥이 당연히 폐순환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동맥으로 나갔다가 온몸 모세혈관 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맥? 온몸이니까 대야, 폐야? 대. 폐는 아닐 것 같잖아. 그치?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 어디겠어? 방, 맞아요. 오심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할 수 있죠.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해서 우심실에서 어떤 동맥? 폐동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폐 모세혈관 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맥? 폐정맥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할 수 있죠.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온몸 순환 일어나는 거였다. 순환 경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설계와 노폐물 배설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이야기 있었고 단백질에서는 질소 있으니까 암모니아 만든다.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을 질소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암모니아, 요소, 요산 나와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고요. 요소 같은 거 이제 독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요거 딱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없어도 어떤 게 CO2, 어떤 게 H2O, 어떤 게 NH3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태로만 나가는 거 이산화탄소 하시면 되고요. 둘 다로 나가는 거 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 거친다고 나와 있거나 콩팥으로만 가는 거 요거 암모니아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고 했어. 물질 대사죠. 무슨 작용이라고? NH3 분해할 거야?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작용이겠어? 동화작용이다.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가운데에 누가 있어? 순환계 있고요. 음식물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소화계가 하는 일이야. 자, 그리고 영양소 순환계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 조직세포로 이동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산소 먹어요. 그러면 순환계 타고 이동해서 조직세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세포 파고 나서요. 이산화탄소랑 질소 노폐물, 물 같은 거 순환계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호흡기로 나갈 거고 물도 호흡기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노폐물이랑 물이랑 오줌으로 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 과정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조직세포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나요? 세포에서 동화작용 일어나 안 일어나? 야, 심지어 하다 못해서 그 염색체 복제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번역해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다 동화작용이잖아. 일어나요. 자, 그러면 소화기에서 이화작용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동화작용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배설계에서 동화작용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화작용은? 자, 여기 있는 모두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너네 하나만 생각해도 돼. ATP 합성하고 ATP 분해하잖아. 살아있는 세포면 전부 다. 얘네 전부 다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곳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네 오늘 문제 중에 동물이랑 식물에서 둘 다 그 동화작용, 이화작용 일어나는 거 봤죠? 동물, 식물 다 모든 세포에서 동화, 이화작용 다 일어나야 해서요. 배설계 갖다 대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화작용 일어나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일어난다고요. 안에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뭔가 한 가지 더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 영양소가 이쪽으로 가요. 혹시 얘들아 이쪽으로 영양소 갈까 안 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영양소 갈까 안 갈까? 가야 된다니까. 왜? 얘네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패야 되잖아. 지금 여기는 너네 확실하게 보라고. 여기서 흡수된 영양소 움직여서 이것만 쓰여 있는데 사실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 이쪽으로 갔다가 뭐 소화기에 필요하면 소화기로 갈 수도 있지. 폐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갈 수 있어요. 영양소, 산소 다 움직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다 움직일 수 있어.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영양소 흡수되는 루트랑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랑 노폐물들 배출되는 루트만 써놓은 거고요. 다 이동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리로 나와 있죠? 이게 사구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콩팥 동맥하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다 되어 있는데 심장에서 나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동맥이라고 붙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는 건너뛰고 여기 몇 쪽이니? 46쪽. 자, 46쪽에 얘네 이름 다 한번 써볼게요. 가가 뭐야? 가가 폐죠. 그렇지 않아? 폐죠. 나는요? 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요? 콩팥이죠. 자, 그 다음에 A는 뭘까? 혈관이네요. 무슨 혈관일까요? 이게 맞아요. 폐 동맥이야. 심장에서 나가고 있죠. 화살표 보이죠? 있어요. 자, 폐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여기 있어요. 맞아, 얘가 콩팥 정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정맥인데 콩팥에 연결되어 있다고. 콩팥 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C는요? 폐정. 얘가 폐정맥. D는? 동맥이겠어, 정맥이겠어? 심장에서 나가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동맥이죠? 나가고 있죠? 대동맥이고요. E는요? 콩팥 동맥.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여기 4번에 5번.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B가 지금 콩팥 정맥이고요. E가 콩팥 동맥이네요. 어디서 많아요? 동맥이랑 정맥 중에 어디서 많아? 콩팥 동맥에 많아요. 콩팥 동맥에 있었던 요소가
콩팥으로 다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올 땐 요소가 적어야지. 맞죠? 그래서 콩팥 동맥에 더 많더라. 요거는 X겠죠? 요 5번 지문 잘 나오니까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으로 넘어가시면 A랑 B가 각각 뭘까요? 요 영양소 A랑 B. A가 아니 영양소야 영양소 지방이야. 이거는 이산화탄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A는 맞아요 이산화탄소고요. B는요? 물이죠. C는요? 요소예요. 암모니아 앞에 있죠. 간에서 요소로 전환됐을 거예요.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대표자료 분석 3번 요렇게 생긴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간하다가 각각 뭐겠어? 간은 이게 소화계인 거야. 음식물 먹어서 물질비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고급계고요. 다는요? 배설계죠. 자,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물질 뭐 있을까? 요거. 순환계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게 뭐다? 산소랑 영양소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쭉쭉 넘어가셔서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가면 물질대사와 건강이야. 여기는 진짜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물질대사랑 건강이랑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 거야.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들 밑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같은 거 있어요. 요런 거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뇨 같은 거 물론 나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살이 너무 쪄서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애기들 소아당뇨도 있죠.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탓일 수도 있어. 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 음주 같은 것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뭘까? 고혈압? 혈압이 높아요. 당뇨병은 뭐예요? 혈당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오줌에 혈당량,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의 저 지가요. 지방이야, 지질.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 혈액에 지방이 많은 거야. 혈액에 지질이 많은 거고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많은 거고요. 통풍이라고 하면 요산이라는 게 축적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요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두가 추가가 됐고 지금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원인 및 합병증이 나와 있는데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게 고혈압인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옆에 있는 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나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우리 인슐린, 당뇨병이랑 연결해서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 있었을까요? 인슐린이 뭐 하는 거예요? 혈당량을 낮추는 거였어. 그치?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이야기했었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인슐린 부족하거나 작용 못하면 당뇨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요 시력 상실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진짜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서 요 동맥경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통풍의 요산 정도 새로 나온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동맥경화가 뭐냐면 경이라는 게 혹시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질이랑 연질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 경이랑 끄덕끄덕이 아니라 경이 무슨 뜻이야 그럼? 연이 무슨 뜻이야? 연하다 말랑말랑한 거. 경은 딱딱한 걸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도요 고지혈증이 진행되면서 지질이 많은 거라며. 콜레스테롤이 이거 지방이거든요. 얘가 안쪽에 막 쌓이면서 내부가 좁아지고요. 안쪽에 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고요. 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동맥이 왜 탄력성이 높았어? 뭘 견디려고? 높은 압력. 혈압을 견디려고.
혈압 견디려고 이렇게 탄력성을 높여놨는데 지방이 쌓여서 동맥경화 일어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터지는 거 말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걸로 나왔네요. 터질 수도 있고요. 공급 안 될 수도 있고요. 막혀버리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단 이런 거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나도 못 읽었어요. 자, 비만 안 나오겠죠? 넘어가시면 대사성 질환의 예방이 있는데요. 이거 틀릴 자신 있나요? 틀려오시면 이거는 진짜 틀려오면 다른 의미로 네. 자, 그래서 요거 모를 리가 없고요. 대사성 질환 뭐 치료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 노력 필요하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심화로 빠져 있는데 심화도 아니에요. 자, 섭취량이랑 소비량 중에 소비량이 많으면 영양이 부족해? 많아? 영양이 부족해지죠. 소비량이 많으니까. 둘이 똑같으면 영양 균형이다. 여기서 먹은 게 더 많으면 영양이 과다해진다.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다 알고 있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양 부족, 당연히 체중 감소, 영양 실조, 면역차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과다, 당연히 체중 증가랑 비만이겠죠.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발병 확률까지 증가한다. 까지는 간단한데 여기가 뭐랑 연결되어서 나왔었냐면 내가 이걸 꺼버렸네. 잠깐만. 사실 여기가 옛날에 잠깐만 멀리 돌아가야 돼. 작년 거 하나 켜야 될 것 같거든. 어딨지? 완자 아무거나. 자, 그래서 기다려봐. 찾을 수 있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너네 뭐라도 풀리려고 계산을 직접 해서 소비량이랑 섭취량 중에 뭐가 많은지 찾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는 비만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옛날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쌀밥 한 공기에 뭐 이 정도의 칼로리인데 이 사람이 2개 먹었대. 그래서 칼로리 쫙 계산하는 거야. 그럼 섭취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비량은요. 지금 단위가 그 분모에 킬로그램이랑 시간 있고요. 분자에 열량 있는데요. 이 킬로그램은 체중.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0.9 있으면 이 사람 지금 60kg이니까 60kg 곱해줘서 요거 지워주셔야 되고 잠자기를 7시간 했다니까 여기다가 7시간 더 곱해주셔서 분모 다 지우고 열량만 구했어야 됐었어. 그래서 요걸 쫙 구해서 소비량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했더니 숫자도 드럽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했더니 과다였다는 거야. 그래서 체중 증가하고 비만 될 수 있다라는 거 문제를 푸는 게 나왔었거든요. 안 나오길 바라는데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왔었던 거야.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탄수화물 몇 그램 먹었고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 갑자기 학교 프린트에 이런 게 있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푸는 거예요. 영양 부족인지 과다인지. 오케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개념 확인 문제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해야 될까? 이거 한번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뭘까? 대표자료 분석에 기억, 니은, 디귿.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 당뇨죠. 그 다음에 니은은 물질 B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인데 A가 포도당이고요. B는 그럼 콜레스테롤이네. 그러면 니은은 뭐라고 해요, 우리? 고지혈증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혈압이 높대. 고혈압이다. 이거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거 커다란 거 중에서도 아마 이게 근데 소단원 1, 2 대단원 1에서 소단원 1, 2는 끝났고요. 소단원 3은요 겨울방학에는 안 할 거예요.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는 요거를 쭉 넘어가서 오늘 아직 안 끝났고요. 쭉 넘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지? 너네 뉴런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24쪽까지 넘어갈 거야. 뉴런. 쭉 넘어갈 거예요. 뉴런까지 넘어가고요. 속도가 빠르지,
빠르지 않을 리가. 빠른 거 아는데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 더 느리게 할 수가 없고, 첫 번째로 아마 3월 들어가면 심지어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훅훅훅 지나가고 문제 풀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양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외워주세요, 제발. 까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단원명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인데, 항상성 혹시 뭐였어? 세 가지? 체온, 혈당량, 삼투압. 맞아요. 그거 세 가지. 그거 세 가지 우리 여기 항상성 유지에서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우리 신경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뉴런 배웠었어, 신경세포.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계도 너네 배웠었어, 중학교 3학년 때. 대뇌, 간뇌, 소뇌. 배웠었어요. 기억 안 날까요? 그거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상성 유지는 뭐냐? 너네 티록신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기억나요? 그거 여기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네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확장해서 요거 세 가지 나올 거고, 양은 훨씬 늘어났어요, 대신에.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요 124쪽에 뉴런부터 보실 건데, 신경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뉴런 있어요. 자, 뉴런이라고 하면 신경 세포다라고 되어 있어. 세포의 뜻이 뭐라고? 세포의 정의가 뭐라고?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고요. 신경세포라고 했으니까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거야. 이게 뉴런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그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뉴런이 오른쪽처럼 생겼었거든? 혹시 봤던 기억은 있어요? 독특하게 생겨서 기억나지 않을까? 봤던 기억이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요 커다란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전체를 우리가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들을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부르고요. 긴 돌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야. 이걸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해요. 요 끝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전체 다 축삭돌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있는데 하나 더 그려져 있어. 요 가운데 요 까만 거 핵을 그려놨어요. 그럼 핵이 어디에 있는 거야, 셋 중에? 신경세포체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도 있어요. 너네 세포소기관 아는 거 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뭐예요? 세포파죠. 세포 물질 대사죠, 결국.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포소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이 여기는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물질이랑 에너지 생산하려고 하는 게 물질 대사잖아.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세포 파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소기관 혹시 이름 기억나요? 라이보솜 맞아요. 라이보솜이고요. 그 옛날에는 리보솜이라고 했었어요. 리보솜이랑 라이보솜 같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거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가지돌기라고 하시면요, 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인데 얘는 신호를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수용한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애고요. 그럼 축삭돌기는 뭐냐? 긴 돌기인데 얘는 신호를 전달해요. 자, 그러면 가지돌기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해. 축삭돌기는 무조건 전달만 해. 그러면 얘네는 신호 전달의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경세포를 그려보면, 지금 얘가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축삭돌기야. 그러면 여기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 가지돌기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세포에서 받았어요, 그 자극을. 그러면 축삭돌기 통해서 전달을 할 거라. 그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 그 다음에 얘도 축삭돌기로 전달해. 그러면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에 붙어있는 가지돌기에서 받아. 그 다음에 축삭돌기로 또 전달해. 그러면 이쪽으로만 간다는 거야, 지금. 반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요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그림에서
이름 안 써 있는 애가 하나 있어. 요거. 희한하게 생긴, 하얗게 생겼는데 뭐 빨간 거 박혀있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들도 이름이 있어요. 얘네는 우리 마리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뉴런을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대부분, 특히 생명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름을 진짜 대충 지어요.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고요.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할 거예요. 민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 너네 아는 거 뭐 있어요? 민소매. 그리고 민달팽이. 민소매는 무슨 뜻이야? 뭐가 없어? 소매가 없죠. 민달팽이는 등에 달팽이 집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대답 중에 최고의 대답은 민머리가 있었어요. 민머리는 그렇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이다라고 하면 마리집이 없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는요, 일단 요 슈반세포라는 애가 마리집이라는 걸 구성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쫙 풀어보면 껌처럼 쭉 얇아. 이게 돌돌돌돌 감겨서 말려있다고 마리집이야. 진짜 대충 지었죠? 그래서 돌돌돌돌 말려있다고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부른다. 요 슈반세포라는 게 길게 늘어나서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다. 우리가 이걸 마리집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슈반세포로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고요. 마리집을 한번 읽어보면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서 축삭돌기를 여러 겹 싸고 있는 구조로까지는 괜찮아. 뒤에 읽어보면 신경 자극이 이동할 때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확 들어오는 말은 아니죠. 일단은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건 아마 다음 주에 수업하고 나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얘가 뭔가를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절연체가 뭔지는 아시죠? 절연체가 뭐야? 어디서 왔죠? 절연체 하시면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인 거죠. 전기 안 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전기가 왜 나왔겠어 그러면? 신경은 뭘 가지고 신호 전달한다 그랬어? 전기 신호 전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 친구예요. 일단 요거 봐주시고, 그 다음으로 여기 랑비의 결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화살표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리집이 있거든? 그 사이사이에 뭔가 노출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있어. 축삭이 노출된 부분. 우리가 요 부분들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랑비의 결절이야. 오케이? 결절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디마디 끊어지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랑비의 결절, 마리집이 쌓여있지 않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부위로서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축삭돌기 감싸고 있는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요 슈반세포 잠깐 다시 돌아오면, 슈반세포에 요 까만 거 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슈반세포는 핵을 따로 들고 있어.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러면 요 슈반세포는 신경세포일까? 이 신경세포에 포함되는 애일까? 신경세포일까? 제가 뉴런일까? 쟤는 뉴런이 아니라 별개의 세포예요. 얘는 신경세포가 아니야. 신경세포라고 하면요, 자극 받아들이고 자극 전달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아니고요. 얘는 별개의 세포가 전혀 다른 세포가 하나 와서 여기 돌돌 말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뉴런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일단 지금 써놓기만 할 거고, 다음 주에 수업하고 나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랑비의 결절마다 내가 지금 징검다리 뛰듯이 건넌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걸 도약 전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속도가 빨라요. 마리집이 있으면 뭔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민마리집 신경은요, 쭉 다 거쳐가서요, 전도 속도가 느려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일단 필기만 해놓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리집마다 표시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마리집이 뭔지, 전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마리집이 없어지면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곳에 마리집이 없어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신경을 구분을 해봤어.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에 따라서도 나눠놨어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있는데요. 구심성, 원심성 혹시 알고 있는 단어 있지 않아요? 물리 쪽에서?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이랑 원심력이 각각 뭐야? 우리 구심력, 원심력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들어오는 힘이었고 뭐 하나 나가는 힘이었는데 누가 원심력이에요? 나가는 게 원심력이지, 들어오는 게 구심력이었거든? 똑같아요. 구심성 뉴런은요, 연합 뉴런을 중심으로요, 들어오고 있는 애를 우리가 구심성이라고 해요. 연합 뉴런을 중심으로 나가는 애를 원심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심력, 원심력을 알고 계시면 좀 암기가 빠른데, 난 구심력, 원심력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몰랐어서 그게 너무 안 외워져서 나는 그냥 생으로 외웠었어요. 구심성 뉴런이랑 원심성 뉴런이랑. 그래서 이 구심성 뉴런은요, 감각기관에서요, 감각 신호를 내가 받아. 그러면 그 감각 신호를 이 연합 뉴런이라는 데에 전달을 해줘. 그럼 이 연합 뉴런은요, 뇌거든요. 뇌에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했겠지. 그거를 이제 내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거를 전달해주는 애가 이제 원심성 뉴런인 거야. 그래서 연합 뉴런에서 나가서 반응기관으로 이 명령을 전달해줄 거예요, 원심성 뉴런은. 오케이?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요, 감각 뉴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게 구심성 뉴런이에요.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 운동기관, 이 반응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합 뉴런 하시면요,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중추신경계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받은 정보 통합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반응 명령도 내릴 거예요. 정보 통합이랑 명령 내리는 것까지. 이거 해주는 데가 연합 뉴런, 뇌더라. 오케이? 신호 전달 경로 보시면 감각기관에서 구심성 신경으로 들어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서 정보 통합하고 반응 명령 어떻게 내릴지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 원심성 뉴런으로 전달을 해요. 그럼 원심성 뉴런이 반응기관으로 그 명령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내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요 신호 전달 경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지금 그림 보니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긴 해. 누구야? 원심성 뉴런은 방금 전 페이지에 있었던 애랑 똑같이 생겼죠? 신경세포체 있고요. 가지돌기 있고요. 축삭돌기 있고요. 마리집도 있잖아. 맞아? 자, 근데 연합 뉴런은요, 크기가 좀 작고요. 마리집 안 보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감각 뉴런은 제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감각 뉴런은 실제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가운데 똑 달려 있어요. 이게 감각 뉴런의 특징이고, 우리가 요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신경세포체 가운데 똑 달려 있어. 실제로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되고요.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실제로 짧고요. 운동 뉴런은 길어요, 축삭돌기가. 그러니까 연합 뉴런은 뇌야. 뇌 안에서 길어봤자 얼마나 길어지겠어, 그치? 근데 운동 뉴런은 뇌에서 발가락 끝까지 가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 뉴런은 더 길겠죠. 길이가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옆에 나와 있어요. 구심성 뉴런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기에 그 가지돌기도 발달되어 있고요. 신경세포체가 여기 똑 달려있어요. 희한한 데 달려있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요, 실제로 그림에서도 신경세포체가 되게 크죠? 신경세포체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길게 발달되어 있고,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심성이랑 원심성 뉴런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일단 개념 확인 문제 좀 보시면 1번에 A랑 B랑 C가 각각 뭘까? A가 신경세포체, B는요? 가지돌기, C는요? 축삭돌기. 자, 그러면 핵과 여러 세포수기관이 있는 부위는 어디다? 셋 중 어디야? A죠. 맞아요. 신경세포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건 C, 축삭돌기죠.
그 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자극 수용하는 건 B죠. 가지돌기. 자, 그 다음에 A, B, C 있어요. A, B, C 중에 누가 구심성이야? 구심성은 감각 뉴런. 그쵸? A죠. 구심성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한다? B가 연합 뉴런이다. 그 다음에 C는 원심성 뉴런이다. 그래서 요거 감각 뉴런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거 운동 뉴런이라고 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뉴런은 B가 아니라 C로 고쳐주셔야 되죠. C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은 C가 아니라 B로 고쳐주셔야 돼요. 연합 뉴런이 중추신경계 구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는 A, B, C로 전달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그 숙제는요. 뉴런 파트를 내가 숙제를 다시 내진 않을 거고 그래서 쭉 앞으로 가셔서 어딨어?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58쪽까지 58쪽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오늘 며칠이죠? 29일이죠? 58쪽까지 풀어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빨리 풀 것 같아서 선물 준비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빨리 풀 거거든요. 진짜 빨리 풀 거야. 요거 답지는 제가 단톡방을 안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치 아직 안 만들었죠.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 선우는 그 토요일만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답지 올릴 거니까 좀 이따 바로 올려줄게요. 그거 보고 채점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도 채점이랑 틀린 문제 고치는 것까지 다 해주시면 되고요. 테스트도 요 범위까지만 낼 거예요. 뉴런 파트는 테스트는 안 낼 건데 어차피 그거 알고 있어야지 다음 주 수업 들으니까 복습 한 번은 해오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